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엄청 많아. 이것도 순서대로 해놔야 되는데. 날짜가 우리가 어저께 했던 것들이죠?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복습해 주신 거 그 내용대로 이렇게 정리를 갖다가 딱딱딱 해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시면 정리할 때도 되게 편하고, 여러분이 그 문제 같은 거나 그 설명 들을 때도 세 단계로 딱 나눠서 하면은 좋겠죠. 근데 교재에서는 이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이 결과론적으로는 많이 나올 거고, 이 다음에 제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성 비례법 계산하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가 남았냐면 처분 단계가 남았어요. 자, 처분 단계에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다 한번 옮겨 적어놔 놓고서는 그 분계까지 제가 절차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중요도로 얘기하면 처분 문제는 회계 2급,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안 빠지고 다 나와요. 왜냐면 이 유형자산은 회사들 치고 유형자산이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단계 거쳐야 되는 그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거 회계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나한테는 안 일어나. 그럴 리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이왕이면 정확히 배워두는 게 좋겠죠. 자, 유형자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500만 원짜리 차량 운반구 얘 처분하는 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지 쉬운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자, 유형자산을 갖다 처분할 때는 일단 여러분이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이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그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이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차량 운반구는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는 500만 원이라 그랬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감가, 상가, 누계액은 지금 이 차량 운반구를 취득한 다음에 1년, 2년, 3년 계속 사용하면서 걔를 비용화시킨 거, 그거에 대한 합계금액의 뜻은 얘가 그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그 차량 운반구의 값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여기 지금 감가상각한 계산 방법을 지금 여기서 안 써놨으니까 정액법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3년을 탔어요. 그러면 1년마다 감가상각비는 어저께 얼마씩 계산됐었죠? 90만 원씩 계산됐죠? 3년을 사용했으면 얼마가 됐겠어요? 270만 원치의 값은 떨어졌겠죠. 그래서 3년을 타고 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럼 바꿔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270만 원의 값이 떨어진 감가상각 누계에 얘를 빼주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차량 운반구의 값은 얼마라고 지금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겠어요. 이걸 장부가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500만 원 주고 샀는데 우리가 3년 동안 탔기 때문에 가격은 230만 원 정도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더란 얘기죠. 되셨어요? 자, 이렇게 23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얘를 갖다가 지금 처분하고 싶어요. 처분하려고. 그래서 이 장부가액하고 우리가 처분하는 금액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하는 금액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23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중고차 그 딜러들을 와서 계산하잖아요. 이거 참 선전하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제값 받고 파시라고
최고 높은 값 쳐준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와갖고 차 보잖아요. 여기 흠집이 있었어. 여기 뭐가 있었어. 자꾸 돈이 디스카운트 돼. 결국은 그게 그거야. 그래서 가격은 보편적으로 우리 장부가액보다는 더 싸게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얼마에 매각하기로 했냐면 매각 금액을 150만 원에 팔기로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지난번에 우리 규정 배우시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 손실 용어 배운 적 있죠? 여기서 우리가 파는 금액, 지금 매각하는 금액 있죠? 이 매각 금액하고 장부상, 우리 장부가액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유형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지금 이익이 날까? 손실이 날까? 얼마가 손실이 나죠? 80만 원?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만 차이만, 즉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그 계산하는 것은 우리 장부가액과 우리가 받는 금액하고 비교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그거 알아봤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가 80만 원이 계산된다는 거 지금 계산했었죠. 자, 요거는 지금 제가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계 처리는 전혀 안 했죠. 계산만 한 거지. 요거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지. 회계 2급에서는 이런 거 구분하는 것도 회계 1급까지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데 얘가 왜 빠지지 않고 나오느냐면 아직 여러분 실기를 안 하셨잖아요. 실기하게 되면 입력해야 돼. 그건 또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계정도 여러분이 회계 계정 과목도 알아야 되고 입력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세 가지, 네 가지 하는 문제 갖고 물어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내요. 그러면 배우는 분 입장에서는 이거 골치 아프던데, 아니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어. 유형자산 처분 문제 이거 회계 처리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될 텐데, 자 그러면 얘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화면을 바꿔서 처분 단계 회계 처리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한번 회계 처리를 갖다 똑같이 해드려 볼게요. 자, 유형자산의 처분 단계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지 처분 손익을 정확히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처분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원칙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처음에 꼭 유형자산 처분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요 형태대로 여기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먼저 그래야지 회계 처리하기도 쉽고 이론 문제도 금방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차량 운반구라고 얘기했죠. 차량 운반구 예를 들었기 때문에 쓰는 거고, 원래는 그냥 유형 자산을 취득한 취득원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는 500만 원. 그다음에 감가, 상가, 누계액은 270만 원. 그래서 얘를 차감하게 되면 장부 가액은 230만 원. 그럼 얘를 얼마에 지금 우리가 처분하느냐면 처분은 100 계산하기가 좀 그렇죠? 딱 떨어지게 200만 원으로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은 지금 200만 원에 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매각을 하고 있는데 이 200만 원은 받은 돈일 수도 있고 받을 돈일 수도 있죠. 받았다면은 받은 걸로. 근데 대부분 시험 문제를 낼 때는 한 달 뒤에 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계정을 얘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외상이라고 했다면 외상매출금으로 써야 될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팔고 돈을 못 받았다면 미수금 쓰기로 했었죠.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맞추는 사람이 많을까? 틀리는 사람이 많을까? 그래야지 내가 이익을 보죠.
그래서 여기 장부가액과 우리가 매각하는 금액의 차이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만 정리를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얘가 지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겠죠. 또 제가 계정을 쓸 필요가 있어요. 금액만 쓸게요. 30만 원이 지금 손실이 나오고 있다. 여기는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쓰고요. 자, 이제 이렇게 반드시 만들어 놓고 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되게 되냐면 제가 여기다가 불편하니까 써놓고선 설명을 해놓을게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지금은 쓰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왜냐면 지금 설명 안 들으면 헷갈리게 되니까. 제가 여기 지금 칸 맞춰서 쓰는 게 불편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차량 운반구 500만원, 그 다음에 미수금 200만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 벌써 계산 딱 해놨죠? 30만원. 자, 문제 형태 제가 급수 불문하고 정리만 해드릴게요. 자, 이것도 상황을 갖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회계 처리하는 게 그닥 어렵지 않은데 이걸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들면 골치 아파져요. 지금 여기는 유형자산을 처분한다면서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는 자산 계정이죠. 처분하는 거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요거 차량 운반구 자산인데 처분한다는 것은 팔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장부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얘를 갖다가 없앨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대변으로 써줘야지 자산이 감소하겠죠. 이해되세요? 지금 얘 차량 운반구 있다는 것은 취득할 때 자산이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처분하니까 없애야 되겠죠. 얘가 1번이에요. 유형자산 처분이라 그러면 처분되는 자산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말고 대변으로 빼줘야지 돼요. 됐어요? 그래서 얘가 1번. 그러면 회계 처리는 지금 여기 차량 운반구 빼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 얘 차량 운반구가 사용 기간 동안에 그만큼 값이 떨어진 걸 모아놓은 금액이죠. 감가상각 누계액의 그 계정은 자산 계정이라 그랬죠. 근데 유형자산을 차감하기 때문에 자기 자리는 대변이 자기 자리라 그랬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가 없어지는 판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당연히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대변이 자기 자리였는데 차변으로 하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차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형자산 처분 문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다면 분계 순서는 얘가 1번, 얘가 2번이에요. 이건 무조건 자동으로 분계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2번에 이렇게 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장부가액은 별도로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얘와 얘의 차이가 얘니까 얘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예요. 우리가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미수금이라고 쓸 수 있겠죠. 또 심심해서 외상매출금 써요. 그러면 미수금 이렇게 쓰면 또는 현금 받았으면 현금, 보통예금으로 보내줬다 그러면 보통예금.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보통 돈을 갖다가 나중에 준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왜? 돈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외상매출금인지 미수금인지 그 미수금이라는 계정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금방 돈을 줬다는 얘기 안 하겠죠. 됐어요? 그래서 얘가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회계 처리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가 끝났어요. 제가 이제 얘를 순서로 써준다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그래서 별칭으로 1, 2, 3.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분개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수학할 때 검산이라는 거 하죠. 검산.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렇게 여러분이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돼서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셨다면 지금 여기 뭐가 남아있어요? 요거 보고서 벌써 유형자산 처분이익인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지 미리 계산해 놓으셨죠? 이 금액이 얘하고 딱 일치하게 되면 정확하게 분계가 잘 된 거예요. 얘 갖고 뭐 한다? 얘가 또 검산하는 거예요. 검토. 얘가 최종 맨 마지막 분계가 되면 이게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는 문제들 회계 처리 거의 틀리지 않아요. 제 경험에도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전 이게 되게 어려웠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 하는 단계니까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반복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또 이것도 하게 돼요. 왜? 그 전에 뭐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 여러분 전 시험 보게 되면 자격시험에서 또는 문제 풀 때 얘 중문한방 이렇게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막 계산해요. 그리고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 이따가 시간 드릴 때 유형자산 처분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면 문제에서 분계하라는 문제까지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론 문제로 나오면 요것만 나와요. 그럼 판단해서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안 믿어진다고요? 나중에 해보세요. 옛날에 또 재미는 없었지만 이걸 사용할 줄 몰라서 이거를 처분 단계 이렇게 썼다니까. 시간 엄청 걸렸겠죠? 처분 단계 이거 쓰다가 1시간 다 가. 이렇게 잘했죠? 이게 사람이 좀 모르면은 뭐가 고생해? 손발이 고생해. 눈도 고생해야겠죠? 지금은 그래도 이것보다 뭐 더 좋은 기능이 있는 거 그런 것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은 일단은 전 요거 갖고도 만족해. 자,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것도 정리가 지금 다 되셨나요? 일단 뭘 믿고 제가 교재도 안 갖다 놓고서는 설명만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자, 이제는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될 것들은 아마 말로는 쭉 설명을 다 했어요. 교재를 보면서 쭉 한번 보기로 하고요. 교재 59페이지 좀 보세요. 5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유형자산이란 여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유형자산은 사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업무용, 영업용 이런 용어도 써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는 자산이라는 것도 얘기를 할 것이니까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자산의 종류에서 토지부터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나와 있죠. 근데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지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이런 설명하고 있죠. 자, 지금부터는 요거에 대한 건설 중인 자산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일단 건설 중인 자산은 다음 시간 시작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그 다음에 종류별로 토지는 이런 게 토지라고 얘기되어 있고 토지는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 자체가 아니에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란 얘기. 여기서 필수 예제해 보시게 되면 토지 구입하고 토지로 다 포함시켜서 부대비용 포함시켜서 기록하는 거 보면 금방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건물이라든지 구축물이 어떤 게 구축물인가 한번 그냥 봐두시면 돼요. 구축물에 대해서는 거의 시험 문제 출제되는 개정이 거의 쓰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갖다가 구축물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은 그냥 하지 마세요. 이따가 제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다시 설명할 테니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 과정에서 이슈가 되는 거 거기 보시게 되면 유형자산의 인식조건 그래갖고서는 유형자산의 인식조건 기억해 보시게 되니까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자산의 계정 설명할 때 정의를 회사가 팔고 싶을 때 팔면 돈 되는 거라 그랬죠. 그건 모든 자산의 공통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또 유형자산에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도 유형자산만 이런 줄 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자산의 공통이에요. 근데 하나가 더 있네. 유형자산을 기록할 때는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 우리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죠. 신뢰하지 못할 금액이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할 때만 기록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취득금액 결정 그랬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한 것은 외부에서 구입하는 이 상황만 하나 지금 설명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자가건설이라든지 이 자가건설 건물을 우리가 꼭 저기 외부에서 살 필요만은 없죠. 우리가 직접 지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설 중인 자산인데 걔는 좀 이따 설명하고 밑에 무상취득, 교환취득 요것도 건설 중인 자산 설명할 때 같이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건물의 감가상각, 감가상각에서 여러분이 줄을 갖다 쳐놓고 보셔야 될 게 거기 첫 번째 줄에 발생하는 기간에 걸쳐서 됐고 그 옆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 요게 뭘 설명하는 용어라고요? 감가상각비를 설명하는 용어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구한다는 건 나머지 건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감가상각이 제가 3요소라고 불렀던 거 2번에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 글자가 좀 바뀌었죠? 이거 미스 프린트 그죠? 감가상각이라고 써주시고요. 상각의 기본 요소 제가 3요소라고 했던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가상각의 회계처리는 지금 6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비하고 감가상각 누계 제가 이렇게 써드렸죠. 지금 자 봐요. 감가상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산의 값어치가 감소하는 것이니까 자산을 갖다가 직접 빼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우리는 간접법 즉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죠. 이걸 우리는 간접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간접법으로 기록합니다. 그럼 위에 보시게 되면 직접법인 경우는 기계장치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이라든지 값이 떨어진 것만큼 직접 기록하죠. 그걸 직접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뭘로 기록한다? 유형자산은 간접법으로 기록한다. 그다음에 거기 감가상각 계산 방법은 어저께 계산 다 해드렸죠.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그것도 이따가 잠깐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산을 갖다가 취득한 이후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나와 있죠. 얘도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유형자산의 처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던 거 있었죠. 요거 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필수예제 1번 2번 한번 기록해 보면 되겠죠. 연습하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을 해 드리고 요거 다 기록해 놓으셨나요? 지금 바로 64페이지에 유형자산 처분 문제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하고요. 자, 지금 질문해 주셨던 문제가 교재 76페이지에 18번 문제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 대한 거 조금 전에 그 설명해 드렸던 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거 공부 안 해왔으면 어떡하려고 이걸 물어봤대. 그래서 선생님을 한번 개망신을 줘야지 정신을 차리겠구나 싶었던 거죠. 자, 우선 그대로 써볼게요. 비품 매입은 매입 대금이 얼마나 그랬냐면 여기 90만 원이라고 써 있네요. 90만 원. 그다음에 부대 비용. 그죠? 부대
비용은 20만원? 10만원? 10만원. 지금 요거만 봤을 때는 그럼 비품이라고 기록돼야 될 것은 지금 100만원이라고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비품의 취득원가는 부대비용 포함시켜서 100만원이구나. 요거는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정액법에 의해서 1년간 저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1년치라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맨 밑에 점을 보게 되면 몇 년 동안 사용했대요? 2년간에 따르면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2년간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2년이면 금액은 얼마가 돼요? 10만원이 지금 이렇게 감가상각비로 되어 있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이게,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지금 다른 거 계산할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네? 그러면 제가 아까 이렇게 처분과 관련돼서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비품의 취득원가 금액은 1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 10만원. 그러면 장부가액은 얼마? 장부가액은 90만원. 그죠? 이 90만원을 얼마에 처분하고 있대요? 90만원에 처분하고 있대죠. 그러면 얘는 뭐가 없겠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없겠다. 그죠? 나 지금 분개했어요 안 했어요? 문제 이것만 나왔잖아. 그럼 끝난 거죠. 그럼 요 차이가 제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놓고 에이, 이거 했으면 이것만 끝나면 문제 연습하는 게 아니지. 회계 처리까지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먼저 없애주라 했죠. 10만원. 그럼 뒤변에다가는 비품, 비출이 아니라 비품 얼마? 100만원. 이렇게 없어지면 장부가액과 차이 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돈 받았다 그랬어요? 못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 거 안 나왔지. 시험 문제는 대부분 안 받았다고 나오니까 미수금 이렇게 하셔야겠죠. 90만원. 이렇게 하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차액이 바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든지 처분손실이 돼야 될 텐데 여기는 지금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금액은 제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어려워요? 앞으로도 저하고 수업할 때 내용들 다 똑같아요.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그렇게 연습해서 계속 하시게 되면 머릿속에서 틀이 제대로 이렇게 잡혀져 있을 거란 얘기죠. 되셨나요? 자, 되셨으면 여기 페이지 수가 아까 몇 페이지였지? 페이지 수가 76페이지 18번. 내가 이걸 왜 써놓을까? 여러분들 나중에 뭐 하라고? 복습할 때 참고하라고. 이렇게 지금 소영씨처럼 등등 문제 풀다가 이해 안 되는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떤 것든 다 물어보세요. 되셨죠? 지금 또 저기 잠깐 내려갔더니 원장님이 우리 지금 저기 직업교육 여기 직교에서 지금 ERP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또 저한테 하실 것 같아요. 와, 진짜 버라이어티하다. 하여튼 개강되는 모든 수업은 다 제가 하네 그냥. 그래서 준비하라고 그러시는데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교재가 이 책꽂이 모자랄 것 같아. 자, 되셨으면 이거 지웁니다. 근데 밑에다가 쓰면 칸이 되긴 하겠다. 밑에다 쓸게요. 자,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었냐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거였었어요.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우리가 건물을 지금 외부에서 완성된 것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것 기록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자가건설, 우리가 직접 건설을 할 수도 있더란 얘기죠.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느냐 하면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자가 건설을 할 때 벌어질 일인데요. 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해야 될 게 뭔지를 알으셔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해야 될 것은 보통 건물을 갖다가 지으려면 우선 공사부터 하고 디자인, 설계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설계 비용이에요. 설계 비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저기 건물을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짓는 게 아니겠죠. 건축회사하고 계약을 해야겠죠. 건축회사의 계약금. 선생님, 계약금은 선급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배웠던 그 계약금, 선급금이라고 기록하시는 거는요, 앞에 게 빠져있는 용어였었어요. 재고자산을 갖다가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내게 되면 그때 선급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처럼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내시잖아요. 그때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씁니다. 여기 또 건설이라고 해놨더니만 건물만 쓰는 줄 알아요? 아니요. 기계장치를 갖다가 우리가 취득하는데 계약금을 줬다 그래도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으로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설 중인 자산의 뜻은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라는 뜻이에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계약금을 냈을 때는 여기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기정으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보통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계약금 내게 되죠. 계약금 다음에 돈 한 번 내고 끝내요? 아니면 여러 번 나누어서 내나요? 그거 보통 우리는 중도금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중도금이 계약서에 몇 번 이렇게 날짜마다 또는 기간마다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죠? 중도금 나가는 것도 다 뭐라고 쓴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 잔금을 줘야 되겠죠. 잔금을 주면서 이제 건물이 완성되면 잔금을 주고 끝낼 거예요. 그죠?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해야 될 게 지금 여기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제가 내용은 쓰지 않고 그 합계 금액만 쓸게요. 이런 비용 나갈 때마다 뭐라고 기록하라 그랬어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기록하라 그랬었죠. 자, 총 나간 금액이 18만 원이 나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설계비용,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직 안 나갔어요. 잔금은 건물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2만 원 주기로 가정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그러면 여지껏 건설 중인 자산으로 나갔던 금액은 얼마가 됐었겠습니까? 18만 원이 됐었겠죠. 예, 현금으로 이렇게 다 내보냈어요. 18만 원.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건물이 완공됐대요. 건물이 완공되면 이건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라 건물이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얼마짜리가 완성된 거예요? 18만 원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건물이 완성되면 2만 원 추가로 주기로 했었죠. 그러면 여지껏 건설 중인 자산으로는 18만 원이 나갔고 지금 완성됐으니까 2만 원 더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면 건물 얼마짜리가 되느냐면 20만 원짜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주느냐면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얼마 여지껏 나갔었어요. 18만 원 이렇게 나갔었겠죠. 요거 빼주고 대변에다가 얼마 더 지급해 줘야 될까요? 현금으로 잔금인 2만 원을 지급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보기 편하게 잔금은 얼마를 더 줘야 되냐면 2만 원을 더 줘야 돼요. 이랬을 때 그리고 이러한 항목으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속 기록해놨던 금액 얘는 얼마가 다 여지껏 합계 금액이 지급이 됐었냐면 요 밑에 얼마? 18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들어갈 때 다 기록은 뭘로 한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한다. 자, 그래 놓고서는 건물이 완성이 되면 이 건설 중인 자산 기정은요 임시 기정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 사용하다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은 임시 기정이니까 다 없애주셔야 돼요. 금액이 그러면 똑같이 상계돼서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 차액 2만 원 잔금을 지급을 하면서 건물은 얼마짜리가 된다?
2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 지금 이렇게 건물을 갖다 짓는 도중에 지금 건설 중인 자산 여기 계속 기록해 놨던 것들 있죠.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아까 토지하고 똑같이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토지는 애시당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고요. 건설 중인 자산은 이 과정이 지금 어떤 거 무슨 과정으로 취급하는 거냐면 취득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과정이요? 취득 과정. 취득 과정에서 감가상각하나요? 사용 과정에서 감가상각하나요? 구분 금방 되죠. 그러면 얘는 아직 사용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취득 과정이 끝나고 여기 이제 건물이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완성된 다음에서부터 이 건물에 대한 20만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건설 중인 자산은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 사용할 때 감가상각이 되죠. 토지는 애시당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는 거고 차이점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교재에서 나왔던 용어가 뭐가 있었느냐면 아까 취득과 관련돼서 무상취득하고 교환취득이라는 게 있죠. 이건 용어만 설명해 드릴게요. 교환취득에 대한 것은 저기 차후에 세무 2급에서 주로 나오는 항목이니까 무상취득에 대해 교환취득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게 나오나? 설명해서 뭐 나쁠 건 없는데 복잡할까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속이 복잡해 죽겠는데 이건 그냥 일단 용어만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가 유형자산을 돈 주고 사갖고 오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경우도 있대요. 어떤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회계 1급부터는 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사옥을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대주주가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 땅에다가 그냥 지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토지가 공짜로 생기는 거죠. 자, 보세요. 차변에 지금 토지가 생겼어요. 토지가 보통 이 토지를 갖다가 준다고 얘기하면은 얘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 토지라는 자산을 공짜로 썼다고 기록할 수는 없겠죠. 그 기록하는 용어가 있어. 자산을 수증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숫자가 받을 숫자라 그랬잖아요. 증은 증여. 증여라는 건 대가 없이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자산을 수증. 그러면 나한테는 이익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짜로 받은 것은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토지를 갖다가 공짜로 받았을 때 대변에다가는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금액을 갖다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면 토지를 받았을 때 여기는 항상 공정가치로 우리가 취득원가로 기록합니다. 공정가치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1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자산 수증이익도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10만 원 되겠죠? 근데 문제를 낼 때는 말이에요.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토지의 공정가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갖고 있던 이 토지의 취득 원가는요. 원가는 3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취득 원가가 3만 원이었다고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부가액은요. 토지는 뭐 장부가액 그대로잖아. 뭐 장부가액은 예를 들어서 4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는
5만 원이었다고 자료를 이렇게 준단 말이죠. 이렇게 주더라도 우리가 자산을 갖다가 취득해서 공짜가 됐든 뭐가 됐든 기록할 때는 원칙이 항상 공정가치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어요? 여기 5만 원 잘못 설명했네. 10만 원 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정가치로 기록해야 되니까 여기 공정가치로 토지 1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네. 상대방이 가르쳐주는 자료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공정가치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를 대주주로부터 공짜로 받았는데 토지가 이제 대주주 명의로 되어 있다가 회사 명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내야 되겠어? 취득세. 취득세, 그다음에 등록세를 내야지 돼요. 그러면 그 비용이 발생하면 토지값은 공정가치보다 더 올라가겠죠. 상식적으로. 그럼 토지값이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가 5천 원이었다 그러면 토지값은 얼마로 바뀌겠어요? 요거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 이해하셨으면 여기에다가 그것만 덧붙이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 가만있어봐. 써놓은 게 여기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교환도 잠깐 설명을 해놓을게요. 우리가 취득하는 방법은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차량 운반구 아까 팔았잖아요. 차량 운반구를 팔고서 차량 운반구 중에서 우리 사장님이 타고 다니시던 승용차를 주고 이제 바꿀 때가 됐대. 그런데 거래처에서는 사용하던 트럭이 있는 거야. 근데 그 회사에서는 승용차가 필요해. 트럭은 안 필요해. 그래서 맞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교환을 통해서 새로운 자산이 취득되기도 하겠죠. 물론 우리 것도 저기 처분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걸 갖다 우리는 교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환 거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동종 교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종 교환이 있어요. 동종 교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존 과목상으로 차량 운반구로 교환하는 거죠. 근데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같은 기존 과목이어서 얘를 동종 교환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종 교환은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줬는데 저쪽에서는 비품을 준대. 그러면 종류가 계정이 다르죠. 이럴 때는 이종 교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동종 교환일 때 우리가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뭘로 기록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동종 교환일 때는요. 여기 자산의 취득가의 취득원가는 뭘로 기록하느냐 하면 여기 우리 처분하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있죠. 장부가액으로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장부가액으로 기록한다. 그러니까 장부가액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여기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자, 여기 예를 봐요. 지금 여기 똑같은 동종교환이라고 예를 들게요. 얘가 동종교환인데 우리 거 장부에 100만원짜리 감가상각누계 10만원 그래서 장부가에 90만원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 차량 운반구하고 지금 교환을 한대요. 그럼 차량 운반구에 여기 또 거래처에 취득원가니 장부가액이니 공정가치니 많이 알려줄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태클 걸릴 테니까. 근데 그거 개무시한다. 기록은 뭐 걸로 한다? 우리 걸로 한다. 그래서 우리 거에 장부가액으로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동종교환이라고 그러고 장부가액으로 그냥 똑같이 기록해버리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은 발생할 리가 없겠죠. 왜?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은 우리 장부가액과 우리가 받을 거에 대한 가액의 차이인데 지금 이거는 지금 사용을 해야 하네요. 이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종교환을 하게 되면 장부가액으로 기록하라고 얘기해드렸고 장부가액으로 기록하게 되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됐어요? 자, 거기에 반해서 이종교환인 경우에 취득원가는 뭘로 기록한다? 얘는 공정가치로 기록해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우리 회사의 장부가액이 지금 90만원짜리인데 지금
거래처에서 받는 저기 차량 운반구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가 10만 원이 이익이 생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취득원가는 이종 교환인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교재에서도 보시게 되면 교환 취득일 경우 동종 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종 자산은요 공정가치라고 되어 있죠. 요런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도록 하자고요. 되셨죠? 보통 동종교환 같은 문제는 회계 1급에도 가끔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세무 2급에서는 이종교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지금 처음 유형자산에 대한 것들을 배웠으니까 요거는 너무 좀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직은 그냥 여기 오늘 유형자산에 대한 것들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기출문제나 풀어볼 때 나오면은 그때 한번 또 복습하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 다 끝났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파트가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두 가지죠. 66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무형자산이라는 게 나와요. 무형자산에 대한 것도 한번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계정 까마귀 종류는 지난번에 여러분 쭉 설명했었죠. 한번 좀 복습하면서 요 무형자산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워도 되겠어요? 오케이. 자, 참고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서요. 여기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합쳐서 우리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얘를 고정자산이라고 써놓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고정자산이라고 불러요. 고정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합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서는요, 유형자산, 이거 담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담당하는 사람이 뭐 유형자산 담당한다, 무형자산 담당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고정자산 담당자라고 불러요. 고정자산이라는 용어로 대부분 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 이제 무형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게 되면 무형자산도 당연히 유형자산처럼 사용 목적인 건 똑같아요. 근데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었죠. 근데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무형자산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용어들이 여러분이 잠깐 들어두면 될 것 같은데, 무형은 형태가 있다 없다? 형태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별 가능성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안 보인다고 자산이 없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형이지만도 자산이라고 하는 그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우선 형체가 없기는 하지만 형체가 없지만도 뭐는 있어야 된다? 식별 가능성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식별 가능성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특이한 게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불려요. 비화폐성 자산. 이 정도까지 세 가지만 큰 특징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 자산은 지난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산의 정의가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거, 그건 무조건 다 공통이라 그랬었죠. 조금 전에 배웠던 것도 그 다음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이 자산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는 얘는 무슨 화폐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그랬죠. 비화폐성 자산은 이 금액이 확정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무형자산은 화폐성 자산이다 라고 써놓고 맞는 거 틀리는 거 찾으래요. 글자 하나 차이 나죠. 그러면 문제 어렵다고 그러겠죠. 안 어려울까? 자, 그래서 여기 무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도 화폐성 자산하고 비화폐성 자산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면 또 얘기가 길어져요.
그리고 이 시험 문제는 주로 거기 국제회계 기준에서 많이 구분해서 화폐성, 비화폐성 구분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샘플만 얘기해 드릴게요. 구분하시라고. 화폐성 자산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도 그 값어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의 규정들이에요. 대표적인 규정이 우리가 상품을 팔았어요. 그럼 외상매출금이라는 게 생기죠. 그럼 외상매출금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반대급부의 자산이 그 다른 상품인가요? 원재료나 그런 건가요? 비품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통화. 그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100만 원 그거 받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대하는 반대급부가 화폐 금액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 그런 게 대표적으로 저기 화폐성 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 무형자산은 금액이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구분은 못해도 되니까 무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이다. 유형자산은 다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유형자산, 무형자산도 아시겠죠? 근데 특이하게 여기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것을 여기 무형자산에서만 유독 여기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보시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가 되어 있는데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모든 유형자산 상품 취득할 때 그 원칙 똑같이 다 적용되죠. 부대비용 별도로 해주는 건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단기매매증권에 거기 수수료비용밖에 없다 그랬었죠. 얘도 취득원가에 다 포함시킵니다. 무형자산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라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영업권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서 보게 되면 권리금 있죠. 자, 여기 옆에 매장 같은 거 하나 있다고 쳐요. 내가 이 자리를 닦고 그 다음에 광고하고 선전하고 돈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래서 내 거 영업권 또는 권리금 나는 이거 100억 정도 줘야지 내가 팔아. 그럼 그런다고 그게 100억이 돼요? 아니죠. 누군가가 그걸 돈 주고 사야지 그게 100억이 되는 거예요. 금액이 확정될 수가 있겠다 없겠다.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이런 무형자산의 값어치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돈 주고 사주지 않는다면 돈 주고 사면 금액이 확정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화폐성이에요. 확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리고 인정이 될까 안 될까? 인정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 그냥 얘기 들어주세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인정되기가 무지막지하게 어려워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특히 권리금이나 영업권 같은 경우는. 그러나 특허권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딜이 돼야지만이 금액이 그때 확정이 되는 것이고. 구분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종류. 영업권이 있죠. 자, 무형자산의 종류는 지난번에 써드렸던 거 한번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무형자산의 종류에서 영업권 처음에 써드렸죠. 영업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뭐 기억하시면 돼요? 코카콜라 병 기억하시면 되겠죠. 콜라 안에 병 안에 들어있는 그 코카콜라는 특허권, 병 모양은 실용 신안권, 그 다음에 디자인권, 상표로 등록하면 상표권 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왔나? 개발비는 상대적으로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될 규정이 있어요. 개발비는 끝에 빗자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이에요. 근데 얘는 연구비 같은 경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면 제가 자산이라는 것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근데 연구 단계에서는 아직 우리가 이렇다 할 제품이 나타나질 않았어. 그럼 그 미래 경제적 효익이 지금 나타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제가 주로 이걸로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 게 요즘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게임 산업이잖아요. 지금
그 연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연구개발비라고 그러는데요. 연구비하고 개발비는 나누어져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연구할 때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는 그 금액이 비용들이 그 프로그래머들 월급이에요. 그럼 거긴 프로그래머만 있겠어요? 그 그림 그리는 캐릭터 디자이너들도 있고 또 누구도 있겠어요? 스토리 작가도 있겠죠. 스토리 작가도 있고 여하튼 간에 그 게임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많은 비용들이 있는데 얘가 아직 게임의 어떤 그게 형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얘는 지금 미래 경제적 효익을 유입시킬 수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다 비용 처리합니다. 그 비용의 이름이 연구비가 됐던 또는 연구 개발비가 됐던 그다음에 경상 개발비가 됐던 또는 개발 연구비가 됐던 용어들 다 이거 비슷비슷하죠? 그죠? 이거 다 외울래요? 아니면 개발비만 무형자산 이렇게 외울래요? 그게 낫겠지? 아, 작은 게 낫잖아. 그래서 개발비만 무형자산, 나머지는 무늬가 비슷하게 아무리 코스프레해도 얘는 무조건 다 판관비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게 좀 빠르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나씩 써볼게요. 라이센스는 뭐로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그죠? 라이센스 스마트폰 설명해드렸죠 이거? 안 했으면 얘기하세요. 했어요? KT, SK, LG 플러스 통신망 그 라이센스 국가에서 빌려준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설명해드렸죠? 프랜차이즈 아니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이건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들 많이 산다 그랬죠. 소프트웨어 뭐 윈도우라든지 그다음에 아래 한글이라든지 PDF 관련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배너 이거 뭐라 그러지? 사진 포토샵이라든지 뭐 되게 많은데 하여튼 그런 거 사면 우리 회계 담당자로서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한다? 소프트웨어라고 기록하라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구분하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임차 권리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권리금 갖고 기억하셔야지 돼요. 권리금하고 영어권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서는 권리금은 뭐다? 무형자산이다. 그러면 이 무형자산하고 여러분이 헷갈린다고 얘기하는 게 뭐였었느냐 하면 지난번에 임차보증금 배웠잖아요. 임차보증금 오케이? 임차보증금하고 또 뭐하고 상대적인 규정이었어요? 임대보증금. 자,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임차보증금은 지금 우리가 건물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건물주한테 돈 보증금 내는 거죠. 얘는 나중에 되돌려 받을 거니까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자산계죠. 임차보증금은 자산 계정이고 임대보증금은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을 빌려주고 보증금으로 받은 입장인 거죠.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임차인한테 돌려주어야 되죠.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다? 부채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건물에 입주한 사람이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 매장을 손님이 북적북적하게 만들어 놨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 임차보증금 건물주에만 준다고 그 자리를 내놓을까 안 내놓을까? 이 사람이 들어오고 싶으면 권리금 내라고 하죠. 권리금은 무형자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임차권리금도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인데 얘는 성격이 어떤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가요? 바로 이 옆에 있는 임차보증금에 여기 임차인하고 연결된 권리인 거예요. 그렇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하시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광호권은요 채굴 할 수 있는 권리, 탄광이 됐던 금광이 됐던 채굴 할 수 있는 권리, 그걸 광호권이라고 부르고요. 어업권은요
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이라고 불러요. 개발비는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6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무형자산 취득하고 나서 우리 회계 전산 세무 회계 프로그램 샀다고 나왔죠.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여튼 이걸 놨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유형자산은 사용 과정에서 뭘 했었냐면 아까 상각이라는 거 있었죠. 여기 무형자산에 대한 거 여기 상각하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다가는 무형자산 상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형자산은 우선 특징적인 게요. 원칙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원칙이라고 써야지. 원칙으로서 얘는 잔존 가액이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뭐라고요? 잔존 가액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기억하셔야 될 게 얘는 상각 방법이에요. 상각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지금 유형자산 그 감가상각할 때 상각 방법 뭐뭐 있었죠? 우리 우선 정액법 있었죠? 또 뭐 있었어요? 뭐 용어도 한번 이참에 기억을 해보시라고요. 정률법 있었고 또 뭐도 있었어요? 연수 합계법, 또 그렇지, 생산량 비례법,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무형자산을 상각할 때에도 이 방법들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회사에서는 말이에요, 무형자산의 종류가 별반 그렇게 많지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 무형자산을 상각할 수 있는 방법을 신고를 안 해놨어. 그랬을 때는 다 상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긴 하지만 신고를 안 해놨다, 뭐 그게 없었다면 무조건 정액법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무형자산 상각 방법은 무조건 정액법으로 해야 된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거 알겠죠? 왜 틀렸어요? 여러 가지 방법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회사에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건 뭐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상각 방법을 신고해 놓지 않았다면 그런 경우에 무조건 정액법으로만 감가상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하고 차이점 설명해 드릴게요. 상각할 때 상각시 회계 처리하는데, 우리 지금 유형자산을 갖다가 상각할 때는 우리 차변에,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비 뭐 1,000원이었다면 1,000원 이렇게 썼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썼어요? 대변에다가는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썼었죠. 그죠? 근데 무형자산은요, 상각하는 용어가 달라요. 상각은 똑같은데 상각하는 용어가, 얘는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써요. 내용 다르죠? 용어가.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쓰느냐 하면, 지금 만약에 이 특허권을 갖다가 상각한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특허권이라고 써요. 그래서 금액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유형자산 때 설명했던 교재에서 잠깐 보셨었죠? 유형자산에서 아까 비품을 갖다가 감가상각한다 그러면 여기 대변에다가 비품의 가격이, 값어치가 감가상각된 만큼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비품이라고 직접 쓰는 걸 우린 직접법이라 그랬었죠. 근데 우리 유형자산은 직접법을 쓴다, 간접법을 쓴다. 여기 간접법을 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간접법을 쓰는데, 여기 무형자산은 지금 특허권일 경우, 여기 특허권을 갖다가 상각하게 될 경우, 특허권이라고 값어치가 떨어진 것만큼 바로 직접 대변에다가 특허권 이렇게 빼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얘는 무슨 법이겠어요?
이거 너무 설명 잘해주는 거 아니야? 네. 직접법을 사용한다.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걸로 하나. 법에서, 법령에서나 또 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법령 또는 계약상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얘는 상각 기간을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20년 초과할 수 없다. 요게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무형자산 상각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상황이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하나가 더 지금 설명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한 2, 3초 했는데 안 하기로 했어. 왜냐면 무형자산 상각하는 방법이 여기 지금 직접법을 쓰기 때문에요. 여기 그 유형자산 상각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그 다른 내용은 지금 설명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커밍글 믹스돼 갖고서 혼자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나올 때 그때 복습할 겸 얘도 마찬가지로 그때 가서 상각하는 방법을 갖다가 회계 처리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무형자산 상각까지 자산까지 끝났고요. 지금 설명은 68페이지까지 했거든요. 68페이지까지 필수 예제까지 천천히 한번 써보면서 복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69페이지에는 확인 예제에 나와 있죠. 그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0분 쉬셨다가 70페이지 보시게 되면 투자자산하고 기타 비유동자산 나와 있죠. 투자자산 또 기타 비유동자산 나간다고 하니까 은비씨가 고개를 뒤로 젖혔어. 그러면 하자는 소리 말자는 소리. 근데 여기는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설명 대부분 했던 거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고 어저께 얘기했던 차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회계 처리하는 것까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다 찍어놨죠? 지우고 10분 쉬었다가 여기 투자자산 간단하게 정리 마무리하고 그러면 자산 부분이 다 끝나게 돼요. 그러면 내일은 쉬어야 되죠? 다음 주에 이거 아마 교재 재무회계가 다 끝날 겁니다. 재무회계가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실기 이제 연습할 거예요. 여러분이 추가로 배워야 될 항목이 남아있는 게 원가계산하고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법이 남아있거든요. 그거는 실기부터 한번 신나게 연습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원가계산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정리해드릴게요. 그건 이론이에요. 원가계산 문제는 회계 1급에서 이론 문제로만 4문제 나와요. 점수로는 8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는 3문제 나와요. 점수로는 6점. 클까? 그건 나중에 생각해요. 보통 회계 1급 여러분처럼 지금 저희 공부만 잘하시면은 보통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12개 정도는 나와요. 15문제 중에서 12개 정도는 맞춘다는 얘기예요. 공부 별로 안 해도 지금처럼만 하세요.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미래 거 예습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것만 하세요. 아시겠죠? 예, 이거 지우겠습니다.